네, 오늘 일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사전투표율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라는 겁니다. 첫날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었는데 둘째 날 주춤하면서 최종 이틀을 종합해보니까 34.74%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사전투표율 34.7% 지난 대선보다 낮았다라고 중앙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좀 두신 분이 다르죠. 34.7%라는 사전투표율, 이걸 높다고 봐야 되는 건지 낮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김 막판 호소. 네, 경제 회복 내가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건데 이 시점에서 후보들은 경제 회복은 내가 적임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유권자들이 경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건데 일단 후보들 너도 나도 내가 적임자다라고 얘기한 이 주장만 보지 마시고 공약집을 좀 꼼꼼히 보시고 투표장에 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처벌.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강요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고 강요들이 협조를 한 데가 많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개엄하는 날 밤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왜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하냐.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인터뷰, 내란 처벌의 범위를 강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로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죠.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번엔 미 국방부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 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일전에 주한미군 4,500명 정도 이거 괌이나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이거 논의한 바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미 국방부 입에서 나온 게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AP통신의 보도입니다. 2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익명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이 보도들을 차곡차곡 보면 조금씩 주한미군 감축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7시 30분쯤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어떤 속보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외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관세를 25% 물렸었는데 이걸 50%로 2배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린 건 6월 4일부터 전격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철강 관련해선 우리의 주 품목인 거죠. 우리나라의 직격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겁니다. 발열정자를 왜 이렇게 많이 쓰나 싶은데 바로 이 발열정자를 쓰는 모습이 어디서 발견이 된 거냐. 서울 중구의 한 투표소 앞에 카페에 앉아서 투표소에 몇 명이 들어가나 이거를 발열정자로 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왜 세는 거예요? 했더니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라는 얘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자유통일당에서 이런 이 의심을 현재 갖고 있고 부정선거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열정자를 쓰는 이런 상황. 네.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자꾸 확산되는 또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은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바로 오늘 아침 8시 45분이었었나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이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뿌옇게 이미 연기가 차 있는데 이 철로 옆으로 시민들이 피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지금 이 마포역을 지나는 그 지하철 안에서 열차 안에서 방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런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이 소식 저희 지금 유호정 기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호정 기자, 일단 예. 승객들은 괜찮은 겁니까? 예,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조금 전 오전 8시 50분쯤입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불이 난 건데요. 연기가 나자 이 탑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마포역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임산부를 포함해 연기 흡입,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호소한 승객 2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화재 직후 사진을 보면요. 지하철 내부가 새카맣게 탄 모습이었는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마포역은 전면 통제되고 무정차 통과하다 조금 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이번 화재가 방화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 들어온 첫 신고는 열차에서 한 행인이 신호를 발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서 기름통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MBN이 확보한 용의자 소지품 사진에도 라이터형 토치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9시 2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방화 용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호정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셨죠? 저희 MBN 단독으로 지금 저희가 입수한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토치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용의자의 물품을 좀 봤더니 이런 토치 사진도 이런 토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방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모든 화재, 사건, 사고는 다 그 자체로 좀 우려가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윤주진 위원님,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면 이거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다행히 오늘이 토요일이고 네. 출퇴근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화상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그 악몽 정말 전 국민이 슬퍼했던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참 슬기로운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내장제도 개선하고 또 소화기 비치라든지 교육도 정말 철저하게 많이 받아서 오늘 보니까 승객이 직접 소화기로 진화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막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고 힘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크게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가 이 참사가 있고 난 뒤에 그만큼 많이 의식 개선도 그리고 실제 현장 개선도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일단 인명피해는 크게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사고 SNS 온라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면서 탈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여기 좀 볼까요?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이에요. 앞칸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뒷칸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하철 긴급 정차하고 까만 연기가 몰려와서 문 열어 그러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공포가 몰려왔다. 근데 이분은 안전하게 대피를 한 상황인데 그 당시 까만 연기가 몰려왔다고 하죠. 마스크 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만 연기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까지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공포 그 자체였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전에 많은 열차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토치사진도 보긴 했습니다만 조상우 변호사님. 예. 방화가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네. 공공의 지하철 안에 열차 안에서의 방화라고 한다면 이건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공용기차 방화죄에 해당하는데 네. 우리 형법 165조에 따라서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에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일부 연기 흡입에 따른 어지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호흡기 질환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대피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찰과상을 입으셔가지고 또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0여 명의 정도가 병원에 가셨다는데 그러면 이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년 이상이라고 하면 5년에서 25년 사이를 선고하겠죠. 아니면 네. 이제 무기징역이나. 그래서 굉장히 중대하게 처벌하는 이유인 건데 이렇게 중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방화의 경우에는 방화자의 의도를 넘어선 피해가 늘 발생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네. 이게 연소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시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게 방화가 진압이 돼서 이제 중상자 같은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용 시설에 대한 방화는 우리 형법에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공용시설에 대한 방화는 형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한다 때문에 징역 5년에서 뭐 무기징역까지도 다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단순히 이게 뭐 화재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화재가 이 연소되는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해가 일어나고 이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번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신체 상해도 상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좀 트라우마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잘 좀 이 추후적인 이 관리, 피해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낮았다, 높았다,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사죠. 하나는 사전투표율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라고 하고 하나는 에휴 지난 대선보다 낮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이거 낮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낮았다라는 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사전투표의 효과로 인해서 투표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총선부터 이미 이런 신호가 좀 있었는데 네. 전체 투표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전체를 100으로 잡고 봤을 때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났다라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사전투표가 목, 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디 놀러 가시거나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첫째 날 목요일 사전투표에 좀 많이 몰리신 것 같고 아하. 금요일부터 본투표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특히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본투표까지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목요일에 상당히 높았다고 해서 네. 또 이번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전체 투표 중에 사전투표 특히 첫째 날 많이 하신 것 같다. 또 지난 대선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관심도와 열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전체 투표율보다는 이 전체 투표율 100은 그대로인데 이 안에서 사전 투표율의 포션이 더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글쎄 본 최종 투표율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전체 투표율을 포함한 지난 선거들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여기 지금 파란색은 이 지난 첫째 날 사전투표 첫째 날이었었고 사실 이게 오늘 거가 아니고 어제 거예요. 네. 이 첫째 날이었었고 사전투표 누계가 지난 이 총선 때는 31.28이었고 이번에 34점. 네. 이 7%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높죠. 하지만 이거보단 낮다. 20대 대선 때는 36.93이었었는데 이거보단 낮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의 전체 총투표율, 최종 본투표까지 다 합해서 봤을 때 지난 총선 때는 67이었었고요. 지난 대선 때는 77.1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조상훈 변호사님. 네. 그때 나온 얘기가 이거 다 하면 총투표율 80%도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살짝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해요. 네. 지금 이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실제로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굉장히 높은 그 투표율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25년 이번에 열리는 보궐에서는 이 22년 대선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왜냐하면 실제 보수 유권자 중에서 정말 실망을 해서 이거 도저히 여기서 못 나가겠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런 어떤 흐름 같은 것들도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나한테 네. 이제 묻지 마. 뭐 이런 게 특히 영남권에서 많이 이렇게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사전 투표를 보니 영남에서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 그 대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금 비추어 봤을 때 네. 기존에서도 원래는 그 보수층이 좀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영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기는 했지만 그때보다도 현격히 지금 낮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번에 좀 봤을 때는 보수 쪽에서 어쨌거나 뭐 계엄, 탄핵 이런 걸 좀 실망한 그런 보수층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 투표를 안 하는 현상도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총투표율이 이 77.1 지난 대선 때만큼은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번에 사전 투표율 지역별로 보면 영남이 좀 낮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호남 사전투표율 50% 웃돌아 대구 25%로 최저였다라는 거죠. 지역별 투표율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일단 호남을 좀 봤을 때 전북 지금 이 회색이 지난 대선이고요. 지난 색이 요번 대선입니다. 똑같은 사전 투표율만 놓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전북은 지난번보다 더 올라갔죠. 그리고 광주도 까만색이 더 높습니다. 요번이 더 높았어요. 전남도 요번 대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남 얘기했죠. 영남 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대구. 지난 대선 때 33.91이었었는데 이번에 25.63이다. 그리고 울산 35에서 32, 부산도 34에서 30, 경남도 35.9에서 31.7로 상당히 좀 낮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호남은 막 50% 넘는 데는 일단 2명 중에 1명은 이미 사전투표로 투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영남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33, 그러니까 이 호남과 영남을 비교하면 영남은 원래 사전투표율이 낮긴 낮았습니다만 이번엔 윤주진 위원님 예. 더 낮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이 어렵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추세인데 다만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아직까지 좀 여전히 사전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최종 순간까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영남이나 이제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면은 본투표가 어떻게 보면 표준이고 사전투표는 보조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신 이런 것들도 솔직히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여론이기 때문에 저는 대신 본투표에서는 네. 사전투표가 하락한 만큼 다시 만회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기존의 투표율과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투표 때 좀 많이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수들, 그러니까 이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수 유권자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 의심도 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저희가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뭐 이미 지난 대선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실제로 이거 좀 수상한데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그리고 작년 총선 때 투표용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뭔 얘기냐? 사례를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30일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에서 내가 지금 봉투를 받았는데 이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찍혀있는 이 기표된 용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재 이제 수사 중입니다. 다만 선관위의 입장은 이거 자작극으로 좀 의심이 된다. 때문에 경찰에 좀 이 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투표용지가 지금 나온 그 투표용지다라는 건데 개표가 안 된 투표용지가 개표함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낮 그제 낮 12시 강남에서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본인이 발급받아서 남편 대신 투표를 했다가 참관인 신고로 고발이 이 신고가 돼서 고발 조치까지 지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신촌에 이 투표소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소 밖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으로 좀 나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너무 많아서 투표용지 받고 일단 밥 좀 먹고 와서 그리고 들어가서 투표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부분 여기는 이미 대리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수상 관리관하고 이제 다들 얘기하고 인정을 하니까 현행을 못하라고 해서 부합적으로. 네, 지금 들어보셨죠. 그 얘기 들어보면 어쨌거나 바로 신고가 돼서 현행범으로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일단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신분증하고 얼굴 확인하잖아. 근데 어떻게 대리투표가 가능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게 나왔죠. 본인이 선거사무원인 겁니다. 본인이 신분증하고 얼굴 대조를 해봐야 되는 사람인 건데 본인이 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남편 신분증 들고 가서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 저희가 지금 그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조상호 변호사님. 네. 관리 부실 실수로만 볼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선관위 관리부실 실수로 볼 거냐? 네. 관리부실 실수죠. 왜냐하면 조직적인 움직임 같은 건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관리부실 실수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선관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각급 선관위가 보통 그 해당 지역 판사, 각급 판사들이 네. 위원장직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상임이다 보니까 네. 통상 회의에만 와서 의결 절차에만 관여를 하고 그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무감독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러니까 항상 그 이른바 그 위원회의 장이 실제로는 그 선거 사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이상한 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앙선관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신데 이게 겸직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회의에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사무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 주체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분리되다 보고 그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책임 주체와 권한 주체를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약간 이렇게 좀 만연된 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지면 이 업무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 아침부터 힘들죠. 밤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이른바 대거 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정말 기강회의의 그 네. 현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아예 막고 금지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실제 업무와 이 책임 소재가 이게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기강이 좀 해이해진 면도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관리부실 실수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겠는데 관리부실 실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 부정선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정황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불쏘시개로 좀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포인트인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선관위 건물 침입 시도, 개표 예정 장소 몰래 들어가 촬영. 네, 이렇게 건물을 몰래 벽 타고 올라가서 침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지금 잠겨 있는 저런 문인데 이걸 열고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 들어가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내가 촬영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겠다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굳이 벽 타고 들어가서 문 열고 이렇게 가면 이걸 또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을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관위 건물까지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장소라면 그렇다면 내 투표용지, 내 투표함이 과연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금 선관위 혼나야 됩니다.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부정선거로 보시면 안 돼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전산만을 해킹한다든지 아예 원래 투표용지가 아닌 것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조직적인 것이 부정선거이지, 이것은 총체적 그냥 관리 부실이고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지만 이걸 보고 국민들께서 역시 부정선거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분명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관리 부실,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선거로 볼 수는 없는 거다.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건 더 나쁜 일이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명이냐 독재 서곡이냐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등 5당 의원, 5개 당 의원 21명이 이준석 제명안 발의, 이준석, 이재명 유신 독재의 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 이른바 혐오성 발언, 이 혐오성 발언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이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등에서 5개 당의 21명의 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명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제 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저 이준석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신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했다고 나를 아예 제명을 한다는 거 이거 유신 독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 변호사님. 누가 들으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는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제명안을 요청한 거는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귀로 듣기 어려운 그런 망언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가급적 시청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좀 시청이 권장되는 그런 형태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똑같은 발언을 하면 저는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할 겁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발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옮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근데 또 심지어 그 뉘앙스 자체가 전체 그 댓글의 맥락하고 전혀 무관하게 오해와 소지가 있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들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사이트에서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굉장히 좀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것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그 공론의 장에서 끌고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굉장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준 그 행위들을 지적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무슨 독재하고 민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본인의 행동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당원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편해했는데 네. 왜 본인의 지지 기반인 당원들은 아쉬우니까 당원들한테는 사과하면서 국민 일반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는 이게 제명 정도의 수위이냐라고 좀 이 반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의 말은 네. 좀 품격 있게 전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저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생산적인 국가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런 식으로 거칠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정작용을 보여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투표율은 저하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말전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국민 일반의 의사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다. 그게 꼭 징계가 제명인지 여부는 좀 더 깊이 논의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징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을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다는 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뭐 꼭 제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강한 처벌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내 자식도 잘한 건 없지만 이준석 후보 잘못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엄정한 책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윤주진 위원님. 예. 김민석 이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제명안에 동의를 해서 같이 제명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 제명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인 겁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솔직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입니까? 좀 과한 것이죠. 물론 전 이준석 후보가 실수를 했고 본인이 좀 더 정말 당원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사과가 미온적이고 반쪽짜리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비판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정도가 제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전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명안 발의가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마치 지금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또 불안감이 분명히 민주당에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구도를 김문수 후보를 지우기 위한 전 의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을 갖고 계속 대립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실은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 후보 나름대로의 지지자가 결집이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네.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 분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 이준석 후보는 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저는 덫을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 말씀은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재명과 이준석만 보이고 김문수를 지우기 위해서 전선을 좀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조 변호사님. 뭐 그렇게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걸 대하는 건 아니고 네. 정신의 말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원리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명까지 할 것이냐 여부는 좀 더 논의해 보더라도 네. 중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잠깐 지금 윤 의원께서 약간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네. 그때 당시에 제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0.1도 없었죠. 오히려 네.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독재 권력에 의해서 제명안이 처리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그때 제명안에 비해서 훨씬 경하다 이런 표현으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네. 이게 말을 표현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첫 논의 과정입니다. 이런 지금 정말 중차대한 막말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제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선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대선 주자가 있다. 그럼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와는 사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그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당연히 잘못한 거 없으시죠. 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의 정치적 보복을 당할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서슬퍼렀던 독재 정권이 극단적으로 썼던 게 바로 제명안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를 이 정도로 주저앉히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지는 저는 그건 정말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제명이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사안이냐 잘못했지만 그 정도 사안이냐 아니다. 이건 좀 일벌백계 차원으로 어쨌거나 제명이 꼭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센 처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뭐 윤리위의 징계 말고도 따로 또 고발 조치도 사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보면 요지가 이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 선거법으로 지금 이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조 변호사님. 네.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이거 민주당에서 행위 부분은 삭제를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적용되고요. 적용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정치 보복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부분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 유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네. 이른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자는 거였고 거기서 좁힌 게 그래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보단 네. 이 폐지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행위삭제안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서의 행위삭제안과 무관하게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본질에서 좀 비껴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거나 혹은 개선하자고 하는 그 본질적 취지가 뭡니까? 큰 틀에서의 취지가 뭐예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자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낙선 목적으로 인해서 정말 명백한 정말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그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완전히 없는 사실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원래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 표현이 부정확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인이 기사회생했던 네. 그 표현의 자유의 취지에 맞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갖고 의원직을 박탈하겠다? 그거는 너무나 과한 처사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어쨌거나 무죄를 최종 대법원에서 받았는데 그런 취지가 이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를 뺀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당선 목적이 아니라 낙선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선거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점을 뽐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가 파지티브 선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자신의 그 장점을 뽐내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뜯어서 상대방을 추락시킨 덕에 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선되는 네. 이런 형태의 선거가 가장 안 좋은 선거거든요. 네. 네거티브 선거죠. 이 네거티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폐지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들은 그 유례를 찾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네. 자신의 장점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에 아주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조차 해석의 관점에 따라 이거를 제약하고 그다음에 정치 공론의 장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네. 생산적인 정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해서 수사기관과 법관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무한정 네거티브를 이렇게 허용하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럼 내 거 경력 부풀리는 거는 오케이. 다른 사람 거 좀 이 성과 폄훼하는 건 이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력을 부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나고 그 진실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다 하십니다. 법률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선택이 투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포지티브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법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지티브 선거의 측면에서까지 굳이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요거는 짧게 윤주진 위원님 말씀 짧게 드릴게요. 그냥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네. 중차대한 도덕적 범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냐 안 했냐고 물었을 때 해놓고 명백히 안 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거는 자기는 되는데 남은 안 된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분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퇴출되겠죠.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포지티브 선거에서는 이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뭐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실 아직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고 또 이 본회의에는 통과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또 이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번 사안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이재명 때리고 이준석 띄우면서 이삭죽기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기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그리고 이 후보의 아들의 잦은 이런 댓글들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조차 하지 않으면서 저속한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사퇴 압박을 한다. 사퇴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나경원 의원도 글을 올렸죠. 뭐라고 했느냐?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극치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자 이재명 총통이 가져올 공포사회의 섬뜩한 예고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제명은 절대 막아야 된다.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현, 나경원 의원 이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이준석보다 이재명이 더 나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국일보는 이삭죽기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주진 위원님, 예. 이삭죽기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다분히 전략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네.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뿐더러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어쨌든 뜻하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 일가에 대해서의 어떤 도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요. 그 결과 국민의힘을 더욱더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겼다.
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부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뭐 올바른 지적을 했다 할지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으로 좀 표심이 모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이재명 후보거든요, 조 변호사님.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왜 이재명 후보 본인이 했었던 과거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후보만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이게 뭐 이재명 총통 시대를 예고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취지가 이른바 일각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 의원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상대를 대고 한 욕설인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뭐 아드님 같은 경우는 무슨 특정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음담 패설이라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전후 댓글 가정들을 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마치 여성에 대한 어떤 성희롱성 발언인 것처럼 그리고 특히 뭐 어떤 형수에 대한 정말 성희롱성 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은 설명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국민들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특히 거북하게 해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욕설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이런 것이 공론장에서 논의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배포금지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굳이 왜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서 끌고 오냐는 말입니다. 왜 이걸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형태로 국민 일반에게 아주 그러니까 극히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발언들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그런 없는 의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런 토론 정말 수준 낮은 토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번 TV 토론에 없었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은 이 사안이 이 발언들이 이 공개되기에는 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배포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걸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이냐. 정책은 어디 가고 이런 얘기만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딱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동안 여론조사나 또 민심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동안 유권자들이 이런 이 논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좀 보겠습니다. 설란영 제정신 아니다 발언 파문 확산에 유시민 거친 표현 잘못 비하 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얘기, 이 설란영 여사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계급주의, 여성 비하, 노동 비하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더 점잖고 좀 정확한 표현을 썼다면 오해를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아까 이준석 후보가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은 명확하게 잘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좀 더 명확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유시민 그 이사장의 발언이 미러링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란영 씨가 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뭐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뭐 이런 이것도 굉장히 계급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미화적이고 그다음에 이 노동운동을 되게 폄훼하는 이런 시각인데 본인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계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른바 자기 우물에다 침 뱉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네. 같은 방식으로 꼭 해야 됐나. 근데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이번에만 좀 보이는 좀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만 보이는 뭐냐면 뭘까요? 기존의 대선 후보 배우자들은 되게 파지티브 선거운동을 합니다. 네.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어려움들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후보들에게 좀 잘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그 선거운동 행보가 상대 배우자분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정말 정치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이지만 그 치열한 논쟁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정책을 놓고 하는 논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어떤 후보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후보들끼리는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배우자와 가족들까지도 꼭 이런 네거티브 전쟁이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란영 씨가 좀 더 자제해서 좀 이렇게 좀 파지티브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본인의 장점을 좀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부적절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설란영 씨도 왜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네거티브적으로 김혜경 씨를 비판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 그 방식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국민 민심이 그렇습니다.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너무나 지쳐버린 국민들이신데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만큼은 좀 그런 논란과 특히 어떤 사법적 리스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만 놓고 봤을 때는 설란영 씨와 김혜경 씨 두 여성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성향이 좀 많이 대조가 되는 면이 있죠. 살아온 삶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네거티브보다는 건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배우자가 제발 좀 국민들 속 좀 안 썩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짧게. 예, 아니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 10만 4천 원, 네. 이른바 정치인의 배우자들끼리 한 식사 모임에서 그 식비를 누가 결제했느냐, 그거를 어떻게 몰랐겠느냐, 뭐 이런 취지라면 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라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농산물 상품권 5천만 원 이상을 구입해가지고 그 직원 경영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받은 직원이 확인이 안 돼요. 그걸로 그럼 도대체 뭘 샀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그러면 설란영 씨한테 물어야 되나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여지껏 물어왔어요. 근데 설란영 씨한테 그러면 그걸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흠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공격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관련해서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 후보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문수!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유시민이라는 친구 제가 잘 알아요. 제 대학교 바로 후배고 또 유시민이 그 여동생이 유시주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로공단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고 저하고 노조 운동을 하다가 같이 감옥을 갔어요. 제가 감옥 가 있을 때도 같이 가족들끼리 잘 알고 제 아내하고 유시민이도 잘 알고 그 다 잘 알아요. 이 학력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저로서는 정말 정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냐. 네. 김문수 후보,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없고 유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유시민 씨랑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여동생이랑도 같이 노동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노조회의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내 설란영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고 훌륭한 엄마였고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사실 이게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지금 상황으로 약간 역풍으로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티셔츠도 입고 나왔어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저기 기재하신 저 SNS에 기재하신 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에 동영상에서 나오는 연설을 보면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연설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명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동의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훈식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인가요? 네. 그분께서 나오셔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평론가들의 개별적인 평론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부분에 그게 동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언론사들이 칼럼을 실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방침에 꼭 부합하는 칼럼만 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네. 보다 명확한 사과가 있으시면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두 분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개인적인 인연도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인물평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윤주진 위원님.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살짝 엇나간 평론 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는 유시민 씨와 민주당의 관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죠. 그러니까 거의 유시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 저는 유시민 씨의 말씀이 전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하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비하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설란영 씨가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씨가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약간 무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요. 재벌 회장들도 아내한테는 쩔쩔매요. 근데 무슨 노동운동 과정에서 만난 엘리트를 만나서 평생 동안 비판도 못한다. 일반적인 부부 사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유시민 씨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60대가 되면 좀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유시민 씨가 하셨던 많은 말들 중에 그 말은 조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본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와요. 네. 저는 유시민 씨가 좀 사과 제대로 하시고요. 민주당도 조금 더 엄중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시민 이사장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60세 이상의 이런 부적절했었던 그런 발언 본인이 지금 오히려 방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마지막에 덧붙인 게 이거죠. 민주당이 좀 제대로 사과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강훈식 선대위 상황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희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후에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훈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단 좀 더 스피커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좀 여기에 대해서 또 주상호 변호사님. 네.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스피커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 사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뭐 민주당 당원이나 당직에 있으시거나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은 사실은 전혀 민주당과는 뭐 어떤 법적이거나 뭐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이제 정치 현장에서도 은퇴하시고 네. 본인이 본인의 역할로서 이제 뭐 이른바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본인의 개인 유튜브도 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집필을 하시고 이런 분이라서 저희가 뭐 이걸 왜냐하면 사과를 드리려면 그분에게 뭘 요청을 드리거나 그분에게 뭘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원칙적으로 선대위가 그런 입장이나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에 민주당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정확히 밝힌 것이어서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시민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이 뭐 민주당 당 안에서 뭘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이 입장을 내는 건 또 맞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엮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과거에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또 민주당의 전신인 그 정당의 후보로 경기지사 출마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하셨잖아요. 유시민 씨와 민주당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약간 좀 다소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김용민 씨의 발언으로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죠. 네.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유시민 씨의 발언이 왜 잘못됐고 그래서 부적절했으며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라는 강한 비판과 비판과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신중해달라 이 정도의 말로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설란영 씨를 비판하는 그런 의도와 유시민 씨의 발언이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네, 제가 짧게. 정정드리고 싶은 건데 네. 유시민 저 이사장은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국민참여당이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신 거고 그런 부분 좀 정정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리고 앞서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인한 어떤 후폭풍 이러니까 쭉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후보들 입장에선 설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설화기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주요 후보들로 봤을 때 조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중에서 뭐 말씀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뭐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지금 이 구분이 진보 진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화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설화만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D-3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에 영향이 대한 있을까요? 설화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굳이 민주당에서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설화를 갖고 논의하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너무 중차대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네. 백가쟁명식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1, 2, 3차 토론을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뭐 제2, 제3의 후보들이 오로지 네거티브 공격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건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또 역으로 그쪽에 네거티브에 올인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후보가 이제 네.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보면 다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의 지적이 없으니까 뭐 언론사에서 과거의 발언을 갖다 이런 거 다시 끌고 와가지고 굳이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저항할 수 없는 노예적 근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상들이 지금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네. 지금 말씀은 유주진 위원님. 우리가 지적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지만 네거티브 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처벌할 수도 있다. 또 자당의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의 그런 말실수를 갖고 중대한 말실수지만 어쨌든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 본인은 사실은 마치 되게 품격 있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 세력 자체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정치 보복의 칼날까지 보이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 적어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큼은 발의를 철회하라고 본인이 직접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보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다 좀 총합해서 얘기를 좀 해봤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끝났고요. 본투표만 남아있는 이제 딱 D-3일. 네, 이 3일 동안 유권자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소중한 한 표. 3일 뒤에 누구한테 뽑아야 될 것이냐. 여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